교재 24페이지 동화구연입니다. 동화구연이라는 말도 있고요. 구연동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할 때요, 꼭 구연동화와 동화구연을 구분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보려 합니다. 구연동화와 동화구연이 말만 바꿨을 뿐인데 뭐가 다를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구연동화는 동화구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화를 통틀어서 우리는 구연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연동화는 적절한 해설과 적절한 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동화책이 구연동화다. 그러니까 구연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들려주는 동화를 우리는 구연동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사와 해설이 적절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동화책을 행위 자체, 그러니까 입으로 구연을 하되 몸짓, 음성, 표정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시켜서 구연을 들려줄 때 생명력이 있고 현실성이 요구되는 동화다 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동화구연이라고 합니다. 동화구연에서는 동화구연이 입에서 귀로 전달하는 작업인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화구연은 눈으로 읽는 동화가 아니라 즉 귀로 듣는 청취자 위주의 동화를 우리는 동화구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구연을 할 때는 나를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청취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연만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는 내 표정, 그리고 내 느낌, 그리고 동화에 맞는 상황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 동화구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동화구연이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화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뒤에 배경도 있고요. 상대 배우도 있고 음악도 있지만 동화구연가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몸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있고 멋진 것이 동화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화구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동화구연의 역사는 노변동화, 주일학교 동화, 그리고 유치원 동화, 소파의 동화구연 활동, 라디오 동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변동화인데요. 노변동화는 프리사이드 스토리라 그래서 이때는 옛날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머니 또는 이웃, 형제들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에 늘 만담꾼이 있지요. 그래서 이야기 소재를 찾으며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3, 4, 5 모여서 동화를 들려줬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동화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재미있고 덜 재미있고 살을 덜 붙이고 더 붙이고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일학교인데요. 주일학교는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라는 것은 뭐 성경동화, 성경말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하호호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엄숙한 자리였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주일학교에서 성경 동화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하하호호 큰 소리로 웃어도 되는 시간이어서 어린이 친구들이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치원 동화입니다. 유치원 동화는 1913년도에 일본의 다시마 여사라는 사람이 32명의 유치원 교사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연동화의 동화구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지요. 1913년도에 한국 최초의 유치원이죠. 경성 유치원이 생기게 되면서 동화구연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소파 방정아 선생님이 동화구연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동화구연이면 아이들한테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방정아 선생님께서는 일을 다 마친
저녁에 아이, 부모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늘 동화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의 경관들이 뭐야? 우리나라를 나쁘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동화를 듣고자 했던 그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건 없고 너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려줬던 대표적인 동화가 백설공주입니다. 백설은 백이민족 저희 나라를 의인화했고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를 일본으로 의인화해서 동화를 들려줬는데 일본의 경관이 오히려 그 내용에 너무 흥에 빠져가지고 호통치기는커녕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재미있게 동화를 듣고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디오 방송 동화입니다. 1927년 2월 16일에 첫 방송을 시작하지요. 이때는 경성 방송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동화도 들려주고 동요도 들려주는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동화는 몸짓 없는 목소리만의 동화이기 때문에 주로 음성을 듣죠. 그럼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와 감정 조절이 더 업될 수 있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라디오 동화 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눈을 감고 들었을 때 목소리나 상황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동화를 듣고 있어야 하는데 표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디오 동화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도 라디오 동화 플러스 표현 동화 할 수 있는 멋진 실력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린이와 동화 구연입니다. 자, 동화는 어린이들이 삶에 있어서 접해보는 첫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요, 유아기에 형성되는데 동화는 어린이들의 성장 단계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기는요, 언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3분의 2 언어가 7세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동화를 들려주고 읽어줌으로써 이야기도 나누고 출 작업도 하고요. 발표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친구들이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상상력, 논술력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될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어린이는 좋아하는 동화를 듣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동화를 듣다 보면 즐겁겠지요. 이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가 글이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잘 경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동화책을 그냥 읽어줬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시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동화를 들려줄 때 어떤 주제의 동화책을 읽어줄 건지 선정을 하셨다면 동화를 들려주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은 이런 동화를 들려줄 거야 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동화를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를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동화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발표력도 키울 수 있고요. 말하기 능력, 앞에서 발표하다 보면 당연히 말하는 능력도 따라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동화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언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책이나 말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에 관심을 갖고 그래도 글자에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동화구연의 교육적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동화구연의 교육적 가치는 첫 번째, 언어 발달과 그리고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동화책 안에서 우리가 글의 문화를 배울 수 있지요. 그리고 동화 구연은 반복되는 연습이기 때문에 좋은 기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고 표현하고 표정하고 그리고 발음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어휘력 같은 것들을 동화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향적이거나 부끄러움이 조금 많은 친구들은요, 동화 구연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경험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동화 속의 인물이 되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친숙감도 느낄 수 있고요. 용기도 얻을 수 있고요. 인내심도 얻을 수 있고 슬기롭게 배우면서 올바른 인격자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동화의 선택입니다. 동화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화책을 선별하실 때는 연령대에 맞게 혹은 계절에 맞는 이야기를 선정하는 게 좋는데요. 동화는 어린이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교훈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동화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단 동화를 선택하실 때 너무 길거나 해설이 많거나 지루하지 않는 동화책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동화를 들려줄 것인가? 뭐 대상이라든지 시간, 환경 등등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며 교훈을 일깨워줄 수 있는 내용의 동화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흥미로운 내용과 교훈이 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에 좀 씩씩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씩씩한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도 생기고 힘이 나고 신이 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반복, 점층, 뭐 유머,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연령대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더 크고요. 글자가 작고 예를 들면 삐약삐약, 음메음메, 알았어, 그래, 미안 이렇게 반복적인 언어가 나오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단어 선정할 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훈이 있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동화의 주제가 살아있는 것. 요즘 뭐 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화책 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리고 연령대에 맞게 쉽게 나와 있는 동화책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장소, 듣는 인원, 환경 이렇게 보는데 저희 그 선생님들도 가끔 봉사를 가시거나 수업을 가실 때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동화 장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처음 수업을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동화가 공주 나오는 동화책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뭐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수업을 갈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가실 때 그 내 이야기를 듣는, 수업을 듣는 그 친구들의 가정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한부모 가정도 있을 거고 조부모 가정도 있을 거고 어떤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가 너무 재밌게 나는 들려줄 수 있다.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화를 들려준 다음에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새엄마는 동화 속에 나오는 누구누군 이랬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멋진 친구예요. 멋진 부모님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린이들이 동화를 들을 때 동화 속의 인물과 그리고 동화 밖에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하고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동화를 선별하셔서 아이들한테 들려줘도 상관없는데요. 항상 이렇게 가정사가 담겨져 있는 동화를 들려주신다면 마무리를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성 있는 동화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극적인 변화, 점진적 흥미가 감각이 있어야 된다. 예술성과 교육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술성과 교육성은 유치부 1, 저학년, 고학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아인데요. 유아는 시각적 영상에 비해서 무언가 더 기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화를 들을 때 뭔가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뭘 배웠지? 뭘 들었지? 이거는 시각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가 어릴수록 유치부 친구들은요. 동화를 들으면서 귀로 듣고요. 그리고 이 귀로 들은 게 머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동화를 들려주는 선생님이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억양의 높낮이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동화를 듣는 청취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해가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를 들려줄 때요. 동화가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동화는 거의 성별이 없습니다. 뒷부분에서 동화책 선정하는 거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나는 이 캐릭터는 남자를 표현할 거야, 여자를 표현할 거야, 성격이 내성적이야, 활발해, 이런 동화 속의 주인공 캐릭터를 잘 캐치하셔서 동화를 들려주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동화를 들을 때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화 구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구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자인 에릭슨은 동화 구연의 발달률을 4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영아기, 출생 후 약 2년, 동요기라고 하죠. 이때는 아이들이 언어도 미흡하고 관찰력도 미흡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를 키워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령이 나이가 아주 어릴수록 주로 동화책은 어때요? 글보다는 그림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 카드, 동요, 노래, 그림책 이런 것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아기는 3세부터 7세입니다. 이때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눠보면 옛날 이야기 시기, 우아기, 유아기는 언어 결정적인 시기에 따라서 8세, 7세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3분의 1을 다 배울 수 있다, 습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동화를 듣고 배우면서 선과 악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아감, 자존감도 이 시기에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화를 들으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옳고 이건 그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아기는 가치 판단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화를 통해서 자아 중심적인 사고력이 생기면서 본인 스스로 동화책을 읽으면서 나의 가치관에 맞게 동화를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는 8세부터 12세인데 동화기, 소설기라고 합니다. 동화기는 타인에 대한 경험에서도 현실을 좀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건 나쁜 거야, 괜찮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기라는 것은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듣고 어휘력도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 발달이 많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고요. 포괄적인 내용에 흥미를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거 해야지. 왜? 왜? 자꾸 퀘스천 마크가 붙는 시기가 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13세 이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춘기라는 것이 있어서 저항기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기에는
현실 문제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뭐 전기라든지 탐정책, 뭐 과학소설, 순정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